자, 양욱 의원 만나서 북한의 이 심상치 않은 동향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그 느닷없이 무슨 뭐 핵 연습을 한 해 만에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예. 지금은 이제 북한이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카드를 동시에 꺼내고 있는데요. 뭐 우선 동창리에서 그 장거리 로켓이라고 하지만 사실 미사일이죠.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그런 동향도 보였고요. 그러니까 핵 운반체죠. 맞습니다. 정확히 핵을 말하면. 운반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라는 뉘앙스의 이제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영변 그 핵시설 부근, 그러니까 재처리 시설이라든가 폐연료봉 시설 등에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들이 이제 감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4차 핵실험의 가능성까지도 이렇게 은근히 군부를 떼고 있는 거죠. 국제사회에 이런 거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걸 정면으로 위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이 안 하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북한은 늘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국제사회는 굉장히 엄중하게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왔던 것인데, 그것이 이제 결국은 그 북한은 그럼에도 하겠다라고 지금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북한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로 하고 일단은 자신들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대외적으로 천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나요? 이게 대외적인 메시지입니까? 대내적인 메시지입니까?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좀 큰 흐름을 맥락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5월로 돌아가 보죠. 5월에 우리가 굉장히 김정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죠. 러시아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습니다. 예,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러시아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러시아를 못 가고 나니까 김정은이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일단 현영철을 숙청을 했고요. 인민무력부장 숙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북극성 1호라고 해서 잠수함 바스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우스운 것이요. 탄도미사일이 발사됐는데 바로 옆에 가서 그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생명의.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미사일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죠. 만약에 그 미사일이 완성되지 제대로 잘못된 것이어서 중간에 뭐 터진다거나, 혹은 물론 이제 안에 탄두는 없겠지만, 근데 이게 잘못 날라서 자기 쪽으로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죽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직접 한 국가의 지도자가 나가서 본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겁니까? 그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서까지 나 이렇게 세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 그거 배포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 8월 중순에 초중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베이징을 방문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곳과 때를 지으면서 온갖 도발을 했습니다. 일단 지뢰 도발로 시작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확성기가 되니까 포격 도발을 했습니다. 자,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자 실제로 방송도 했고요. 대북 방송도 하고 결국은 북한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뭐 북한이 도대체 우리 살면서 몇 차례 유감을 표현을 했을까요? 사실은 10손가락에 꼽습니다. 한 7번, 8번 정도밖에 제 기억으로는 8.18 독기만행 때 김일성이. 그렇죠. 김일성이 뭐 직접 했다, 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유감 표명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유감 표명들이 예를 들어서 뭐 노동신문을 통해서 나온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니면 우리 왜 저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그때 강릉 무장공부 침투 같은 때. 뭐 그런 때 유감 표명이 없진 않았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직접 고위층의 입을 통해서 유감 표명을 했다라는 것. 하면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가서 자기네들은 사과한 거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고위층이 유감이라고 얘기한 것 자체는 의미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자, 이렇게 유감 표명을 했을 때 북한의 인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잘못했나 보다. 아니죠.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북한의 인민들은 우리가 유감이라고 한 거는 니들이 다쳐서 안 됐다라고 얘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죠. 인민들은. 근데 하지만 인민들은 그렇게 볼 겁니다. 왜냐면 거기는 통제된 사회니까. 근데 하지만은 북한을 지지하고 있는 엘리트층은 어떨까요? 거기서는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그쵸. 이거 실질적으로 좀 굽힌 거 아니냐. 그쵸.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 김정은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거에 굴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걸 좀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만약에 여기에서 뭔가 센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정권 기반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럼 역으로 이거 좀
상상력을 확 증폭시키면 예. 북한의 쿠데타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른바 집권 엘리트층에 의한 내부 반란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얘기네요. 충분히 가능하죠. 다만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요, 네. 우리가 혹은 국제사회가 나서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할 수 있는 도발 중에 가장 가능한 건 로켓 하나밖에 없습니다. 핵 로켓. 이 핵 미사일을 탑재하는, 그러니까 핵 탄두를 탑재하는 미사일, 그러니까 지금 이 로켓이라고 하지만 이것밖에 없는데 만약에 국제사회가 나서서 이것까지 못하게 한다. 네. 김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김정은은 이른바 북한의 엘리트들에게 예, 체면도 깎이고, 예, 저 사람 실력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또 국제사회에서의 정치력 이런 것도 엉망이구나.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하면은 이게 우리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사실상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이게 그렇게까지 연결이 되는 거군요. 예. 저는 휴전선의 그 대북 확성기 방송, 예. 북한이 저렇게 나오면은 연습 방송 같은 걸 해서 북한에게 좀 확실한 경고 메시지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과거에 그 DJ 정권 이전까지만 해도 대북 심리전을 군주도로 했지 않습니까? 예. 요거를 다시 좀 부활하는 문제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리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확성기 같은 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좀 불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성기의 위치는 뻔히 고정이 돼 있는 거고, 그 주변에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근처에 혹시라도 주민이 근처에 계시다면은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확성기는 되게 좋은 수단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위험 부담이 우리한테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대북 전단이라든가 혹은 본격적인 대북 방송이라든가 이전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북한 쪽에다가 개통된 스마트폰을 뿌린다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정보를 알린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현상금을 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 얼마? 아니 그게 아니라 뭐냐면, 자,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핵 개발을 하는 과학자, 로켓 개발하는 과학자, 니들 오면은 가족들 전부 다 빼내주고 평생 보장해주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몇 명이 넘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완전히 그야말로 그 상황이 역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나 라오스, 태국 둥지를 떠돌고 있다는 25만에서 30만의 탈북자들을 데려와도 또 비슷한.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역시 핵심 인력. 그렇죠. 핵심 인력을 만약에 단 한 명이라도 빠져나왔을 때 김정은이 입는 정치적인 내상은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런 일을 도모할 국가적 의지가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런 의지를 어떻게 잘 가지고 가느냐, 그다음에 그 의지를 어떤 형식으로 표명을 할 것이냐, 사실은 좀 그런 결단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김정은이 지금 이런 식의 행동을 한다는 것은 북한 내부에서 심하게 보면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까지도 본인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그쵸, 이런 해석이 가능하네요. 결국 그러니까 아까 이제 김정은이 노리는 게 뭐냐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 제일 우선적인 거는 내부의 통치 기반을 바로 잡는 겁니다. 지금 노동당 창건 70주년이고 그다음에 3년상이 끝나서 이제 자기 정치를 펼쳐야 될 이런 상황인데 아무것도 지금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사일이든 로켓이든 이거라도 쏴서 뭔가 그 자신의 그 지도력을 과시를 하는 것, 이거가 일단 최우선적인 목표고요. 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상황을 통해서 북한의 몸값을 잔뜩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뭐냐면, 자신을 지금 멸시하고 대화를 안 하고 있는 미국과 혹은 중국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국에 대해서는 우리 이런 핵 무장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보다 위에 있다. 이런 거를 과시를 하는, 그러니까 그런 세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핵심은 지금 김정은이의 흔들리는 이 위상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 이것이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은 극장 국가니까 10월 10일 날 이른바 노동당 창건 기념일 행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 이것도 또 주목해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 이제 행사 자체는 그닥 행사 자체가 크게 좌지우지 될 건 없습니다. 아마 열병식을 굉장히 크게 할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북한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무기들을 끌고 나와서 아마 자랑을 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정도만 가지고는 충분히 어떤 내부 단합을 내부 단속을 할 수 없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예를 들어서 로켓이라든가 핵시설이라든가 혹은 핵실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북한 김정은 정권이 뭐 저는 이제 국가로 북한을 보지 않으니까 정권이라는 표현은 좀 적합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의외로 곳곳에 숨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굉장히 많은 약점들을 내포할 수밖에 없고요. 네. 결국은 이 사회가 이렇게 개방이 되고 통제가 안 되면 안 될수록 김정은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지금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북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무너뜨릴 것이냐.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한 명이 만약에 제거가 된다. 그래서 북한 엘리트층이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을 집단 지도체제 중국처럼 네. 끌고 간다. 그렇다고 통일이 될까요? 그렇게 되는 거하고 통일까지는 또 다른 어떤 문제죠. 커다란 장벽이 네. 있습니다. 뭐냐면은 결국은 어느 나라고 엘리트층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북한의 엘리트층은 만약에 남북이 통합이 돼서 그럼 당연히 경제적이고 문화적으로 우위인 대한민국 위에 올라가는데 네. 자신의 기득권을 잃습니다. 네. 당연히 반길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결국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뭐냐면은 그런 북한의 엘리트층에게 니들이 한국 사회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도 잘 할 수 있다. 네. 라는 그런 희망들을 좀 심어줘야 된다. 물론 이 부역자들에게 그런 것을 해야만 하느냐 이런 논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당 부분을 우리 쪽으로 포섭을 해야지 그게 진정한 통일을 향한 길이다. 그게 장기적으로는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지금 이라크 전쟁의 교훈을 보십시오. 네. 미국이 2003년에 침공해서 들어가서 불과 2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라크 전역을 장악을 했습니다. 네. 후세인만 죽으면 그렇죠. 뭔가 다 해결될 것 같았는데. 그렇죠. 네. 근데 후세인이 죽었는데 해결이 안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라크 내의 엘리트층을 흡수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라크의 엘리트층, 바트당이건 군 간부들이건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내쳤습니다. 그 내친 사람들이 지금 무엇이 되어 있을까요? IS가 되어 있습니다. IS 게릴라가 돼 있죠. 그렇죠. 네. 결국은 이것 자체가 결국 엄청난 문제를 끌고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아무튼 작금의 북한의 상황 또 김정은의 몰락 이후의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사실 준비를 하는 기간치고 너무나 지금 짧고요. 네. 우리가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도 스스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말 통일은 도둑처럼 언제 올지 모르는 일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말씀이네요. 아무튼 언제 올지 모르는 도둑처럼 올지 모르는 통일 준비하고 대비하는 거가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